중앙 아메리카의 엉킨 밀림 깊숙한 곳, 와이파이도 카페도 리얼리티 TV도 없던 시절, 작은 농경 공동체들이 문명을 발명하느라 바빴습니다. 가족들이 땀을 마라톤 선수처럼 뻘뻘 흘리며 숲을 개간하고 옥수수, 콩, 호박을 심는 모습은 마치 고대판 콤보 세트 같았죠. 옥수수는 식단의 슈퍼스타, 콩은 믿음직한 사이드킥, 호박은 다소 묘한 친척 같았지만 그래도 저녁 식사에는 꼭 불러야 했습니다. 새들은 꽥꽥대고 원숭이들은 과일을 던졌는데 맞출 때도 있고 전혀 못 맞출 때도 있었죠. 간단한 직조 옷을 입은 마을 사람들은 노동의 리듬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밀림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슈퍼마켓이자 약국이었어요. 모든 잎사귀, 덩굴, 벌레까지도 요리, 치료 혹은 이웃을 깜짝 놀라게 하는 데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 습기는 사우나보다 진했고 그 안에서 발은 늘 흙투성이,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지만 찬란한 문명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죠. 그 농부들은 몰랐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옥수수 밭이 전설, 피라미드, 그리고 우주의 달력을 영감하게 될 줄은. 진흙투성이 옥수수 밭이 싹을 틔우자 마야인들은 농사가 단순히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공학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덕들은 농사짓기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대한 계단으로 깎아냈죠. 춤 파티용이 아니라 밥 먹기용이었습니다. 이 계단식 밭은 고대판 와이파이 라우터처럼 공동체를 연결하고 먹여 살렸습니다. 물은 운하를 통해 알뜰한 할머니처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옥수수, 콩, 호박은 살아남는 걸 넘어서 번성했고 농부들은 간단한 면 옷을 입고 땀을 훔치며 줄 맞춘 밭을 아이들이 장난감을 줄 세워놓은 듯 자랑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천재적이었죠. 이 영리한 시스템 덕분에 마을은 성장했고 배는 든든했으며 하루 3번 이구아나 구이를 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가능했지만 농사는 생존을 넘어 예술이 되었죠. 땀, 과학, 고집이 섞인 작품이었습니다. 계단식밭 위에서 마야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쌓아 올리며 음식과 건축이 인스타그램 브런치 사진보다 훨씬 먼저 절친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계단식밭과 옥수수밭에서 음식이 흘러넘치자 마야인들은 왜 이제 정착해서 뭔가 제대로 지어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최초의 마을이 탄생했죠. 고층 빌딩은 아니었지만 나무, 돌, 짚으로 만든 아늑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누구네 옥수수가 제일 토실토실한지 수다를 떨고 아이들은 오두막 사이를 뛰어다니며 개들과 술래잡기를 했는데 개들은 장난꾸러기 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삶은 가족 중심으로 흘러갔죠. 할머니들은 은근슬쩍 경고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삼촌들은 사냥 실력을 뽐내려 했지만 종종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은 마치 벽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듯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었고요. 공동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사회생활의 무대였습니다. 협력이 최고의 화폐였거든요. 한 가족이 지붕을 지으면 모두가 도왔는데 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 이웃 사다리를 빌리는 게 자기 것 만드는 것보다 훨씬 편했기 때문이죠. 서서히 이런 집단은 조직적인 마을로 발전했고 집들을 잇는 길, 의식을 위한 공동 공간, 그리고 일과 웃음이 어우러진 삶에 리듬이 생겨났습니다. 흩어진 오두막에서 시작된 삶은 곧 문명의 청사진이 되었죠. 팀워크, 수다, 그리고 아주 많은 옥수수 메뉴들로 마을이 수다와 옥수수 토르티아로 점점 붐비자 마야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양, 달, 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 시계였던 거죠. 태양이 너무 뜨겁게 타오르면 비를 기원했고 천둥이 울리면 신들이 구름 속에서 코코넛을 서로 던진다고 상상했습니다. 농부들은 씨앗만 심은 게 아니라 기도도 심었는데 비의 신 차악이 휴가를 가지 않길 바랐습니다. 의식은 공동체 축제가 되었고 가족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음식을, 피를,
그리고 분명 자원하지 않았을 닭 한 마리를 바쳤습니다. 화려한 깃털 머리 장식을 쓴 제사장은 향을 흔들며 지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연기에 취해 살짝 어지러워 보였습니다. 모두는 계절을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신들의 기분이라 믿었죠. 마치 10대처럼 계속 변덕스럽게요. 이런 믿음은 인간과 자연을 단단히 묶어주었고 옥수수를 수확하는 것조차 우주의 계약의 일부 같았습니다. 인간이 신들을 먹이고 신들이 인간을 먹이는 구조, 일종의 영적 물물 교환 시스템이었는데 모두가 자신이 더 이득을 보고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밀림의 덮개 아래 일상은 단순한 농사나 수다가 아니라 신들이 VIP 관객인 신성한 공연이었습니다. 농사가 번성하고 마을이 북적이며 신들이 공식적으로 모든 의식의 VIP 손님으로 예약되자 마야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훨씬 더 거대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오두막과 옥수수밭에서 시작된 것이 슬그머니 문명 설계도의 초안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협력은 조직으로, 의식은 제도로 바뀌었으며 지능 묻은 발을 가진 농부들은 왕국의 토대를 놓는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내 지붕 도와주면 타말레 나눠줄게 라는 물물 교환은 서서히 정치 권위로 진화했고 어떤 가문들은 단순히 집이 커서가 아니라 신들과 직통 전화가 있다고 모두를 설득했기 때문에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모닥불가의 웃음과 들판의 팀워크는 점차 심각해져 동맹, 전통, 권력 구조로 발전했죠. 아무도 거대한 피라미드를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고 세대들이 땀, 믿음, 가끔은 피의 제물로 물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겸손한 시작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라 언젠가 세상을 경탄시킬 제국의 서막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옥수수는 단순한 저녁이 아니라 운명이었고 마야인들은 매 수확마다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글 속에서 버섯처럼 마을이 솟아나자 마야인들은 다음 단계로 레벨업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냥 마을에 만족하겠어요? 도시국가를 가질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커다란 마을이 아니라 정치, 종교,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카카오 콩을 황금 비트코인처럼 떠들썩하게 팔았고 사제들은 신들이 귀마개를 원했을까 싶을 정도로 크게 주문을 외웠으며 통치자들은 깃털 망토를 최신 패션처럼 휘날리며 거들먹거렸습니다. 각 도시국가는 자신만의 브랜드 같았죠. 로고 비문, 마스코트, 신들, 끝없는 PR 캠페인, 돌에 새긴 비문까지 갖춘. 삶은 이 중심지들 주위에서 돌아갔습니다. 농부는 음식을, 장인은 공예품을, 전사는 근육을, 그리고 사제는 연기를 가져왔죠. 아주 많은 연기를요. 외부인들에게는 혼란스러운 개미굴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마야인들에게는 권력, 신앙, 교역이 매일 불꽃놀이처럼 부딪히는 정교하게 짜인 허브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도시들처럼 그들은 서로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며 자신이야말로 우주의 진짜 중심이라고 확신했죠. 사실 이 도시 국가들은 마야 역사가 쓰여질 무대였으니 시끄럽고 화려하고 가끔은 조금 매캐했습니다. 도시 국가들이 마야 세계의 별들이었다면 어떤 별들은 다른 별보다 훨씬 더 빛났습니다. 티칼은 정글의 마천루로 나무들이 질투할 만큼 높은 사원을 자랑했죠. 그 다음은 티칼의 영원한 앙숙, 칼라크물로 전쟁, 동맹, 그리고 누가 더 화려한 깃털 망토를 입었는지를 두고 늘 경쟁했습니다. 코파는 예술 덕후로 고대 만화책처럼 보이는 조각과 비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팔렌케는 잊어선 안 됩니다. 그 무리의 스타일리시한 디바로 우아한 궁전과 나 좀 보라, 나 환상적이지 않니? 라고 외치는 건축 감각을 뽐냈죠. 각 도시국가는 자기만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티칼은 터프 가이, 칼라크물은 라이벌, 코파는 예술가, 팔렌케는 드라마 퀸. 함께 이들은 타말레 반죽보다 더 끈적한 정치 막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교역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깨뜨리기를 카카오 콩을 굽는 속도보다 빨리 했죠. 이들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고대 세계의 연예인 핫스팟이었으며
끊임없이 서로를 압도하려 하면서 역사를 돌에 새겼습니다. 솔직히 이런 드라마 덕분에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도시 국가들 뒤에는 항상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하오 에이자오였다. 그는 정치인, 제사장, 그리고 약간은 오버하는 동기부여 연설가 역할까지 한꺼번에 맡았다. 거대한 깃털 머리 장식을 머리에 얹고 광장에서 활보하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사람들은 속삭였다. 바람 불면 저거 진짜 불편하겠다. 아하오는 단순히 멋만 부리는 게 아니라 세금, 때론 카카오콩, 때론 노동도 거둬야 하고 전쟁도 딱 맞는 타이밍에 치러야 했으며 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재물을 바쳐서 우주적 짜증을 막아야 했다. 그는 사회를 붙잡는 접착제 같은 존재였고 신과 연결된 한라인 오퍼레이터로 여겨졌다. 하지만 힘이 크면 스트레스도 큰 법. 주변 도시 국가들이 늘 싸움 걸어오니 말이다. 그래도 아하우는 의식과 쇼맨십에서 진가를 발휘했고 멋지고 옥수수만 잘 나오면 우주는 균형을 유지한다는 믿음으로 버텼다. 마야 왕들이 하루 종일 깃털 머리 장식만 뽐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진짜 재미는 끝도 없는 정치 드라마였다. 도시 국가들은 따로 떨어져 있던 게 아니라 끝나지 않는 가족 모임의 친척들 같았다. 가끔은 껴안고 가끔은 서로에게 타말레를 던지기도 했다. 이번 주에는 티칼과 칼랑물루가 왕실 결혼으로 동맹을 맺고 고대식 웨딩 셀카를 돌에 새겨 넣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전쟁. 병사들은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고 전투 구호를 외치며 아마도 스커트를 건너뛴 걸 후회했을 것이다. 동맹은 날씨처럼 변덕스러웠다. 오늘의 절친이 내일의 원수, 그리고 반대도 가능했다. 사절들은 카카오와 비취 선물을 들고 도시 사이를 오가며 왕들이 사소한 모욕을 전면전으로 키우지 않기를 애써 막았다. 한편 평범한 농부들은 속으로 한숨 쉬며 군대 말고 그냥 공놀이로 해결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얽히고 설킨 동맹과 경쟁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다. 마야 세계를 역동적이고 시끄럽고 드라마 가득하게 만드는 연료였다. 솔직히 그때 넷플릭스가 있었다면 마야 정치 막장은 탑 히트였을 거다. 물론 마야 세계가 왕들만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다. 아하오 뒤에는 리얼리티 쇼 출연진 뺨치는 지원군이 있었다. 귀족들은 VIP 손님처럼 비취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거들먹거리며 화려한 머리 장식을 뽐냈다. 제사장들은 드라마 감독처럼 향로를 흔들며 신들이 또 피를 원한다고 주장했는데 당연히 본인 피 말고 다른 사람 피를 선호했다. 전사들은 도시국가의 근육이자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고 깃털 방패를 들고 마치 가장 위협적인 자 오디션이라도 보는 듯 활보했다. 각 집단은 자기 역할이 있었지만 자존심도 만만치 않았다. 귀족은 파티를 열어 뽐내고 제사장은 연기를 피워 신비한 척하고 전사는 창을 던져 쓸모 있음을 증명했다. 다 같이 모여 도시국가의 톱니바퀴처럼 시끄럽고 알록달록하게 굴러갔다. 모두 신과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했지만 솔직히 절반은 광장에서 누가 제일 잘난 척하는지 경쟁하는 거였다. 그래도 이 혼란스러운 권력 피라미드가 마야에게 힘과 질서를 주었고 가십거리를 끊이지 않게 만들었다. 이쯤 되자 마야인들은 마을이나 도시국가 아니면 깃털 패션쇼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신들과 이웃을 제대로 감동시키려면 당연히 크고 번쩍이고 무시 불가능한 것, 바로 계단식 피라미드였다. 이건 단순히 멋부리기용이 아니라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우주의 사다리였고 덤으로 제사장들에게 계단 오르기 운동을 강요하는 장치였다. 농부가 룰러스가 거대한 돌산을 세우라고 명령하는 걸 보며 좋은데 옥수수 저장 창고도 좀 크게 지어주면 안 되나? 라고 중얼거리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피라미드마다 권위를 외쳤다. 아하우의 권력에서 신의 존재까지 돌에 새기고 하늘로 쌓아 올렸다. 계단은 단순한 계단이 아니라 상징적 런웨이였다. 제사장들은 마치 우주 톱 모델 오디션이라도 보듯
극적으로 걸어올랐다. 피라미드의 각 층은 삶 자체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상징이었다. 저승, 인간계, 천상. 요약하자면 피라미드는 절반은 신전, 절반은 극장 무대, 절반은 우주 엘리베이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야인들은 바위를 영원히 남을 이야기로 바꾸는 달인이었음을 증명했다. 자, 이제 진짜 질문. 마야인들은 어떻게 바퀴도, 철제 도구도, 크레인도 없이 저 거대한 신전을 세웠을까? 답은 간단하다. 팀워크, 근육, 그리고 잔뜩 창의적인 투덜거림. 일꾼들이 밧줄과 나무 썰매, 그리고 순수한 의지로 거대한 돌을 끌어올리는 장면을 떠올려보라. 뒤에서 누군가는 중얼거린다. 바퀴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모든 돌은 돌로 만든 도구로 깎았다. 맞다. 돌이 돌을 자른 것이다. 게다가 딱 들어맞게 끼워 맞췄으니 현대 건축가들도 눈을 찌푸릴 정도였다. 감독들은 깃털 머리 장식을 흔들며 옆에 서서 그럴듯하게 보이려 애썼지만 사실상 동기부여 연설 말고는 한 게 없었다. 제사장들은 물론 신들이 신전을 원하신다고 주장했는데 신의 설계도라면 아무도 반박 못하니 딱 편리했다. 이 모든 과정은 느리고 땀투성이의 장관이었다. 마치 수백 년짜리 설명서 없는 DIY 프로젝트 같았다. 하지만 결과는 오늘날까지 버티는 신전들, 시간, 날씨, 그리고 수많은 셀카봉 관광객들까지 버텨내며 서 있다. 마야인들은 증명했다. 바퀴 따위 없어도 창의력과 믿음, 그리고 의지를 돌걸작으로 바꿔내는 노동력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수많은 마야 도시들 중에서 치첸이트사가 진짜 슈퍼스타였고 그 대표 랜드마크는 바로 쿠쿨칸의 피라미드였다. 거대한 돌 마천루로 위장한 궁극의 우주 달력이라고 보면 된다. 365개의 계단, 연중 하루에 하나씩 은 사실상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우리가 구글 캘린더의 돌 버전을 만들었다. 해마다 춘분과 추분이 되면 태양이 계단에 거대한 뱀 모양의 그림자를 들이우는데 피라미드 자체가 할리우드 특수효과, 쇼를수 세기 일찍 선보이는 것 같았다. 순례자, 상인, 그리고 회의적인 몇몇 관람객까지 모여서 방금 그 뱀이 움직인 거야? 라며 놀라워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했다. 네, 다 계획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치첸이트사는 단순한 쇼맨십을 넘어 무역, 정치, 의식의 중심지였고 고대 타임스퀘어처럼 활기에 차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진짜 스타는 쿠쿨칸의 피라미드였다. 절반은 신전, 절반은 과학 프로젝트, 절반은 우주적 라이트쇼 무대였다. 오늘날까지도 관광객들을 감탄하게 만들며 마야가 천문학뿐 아니라 관객을 즐겁게 하는 법도 알았음을 증명한다. 거대한 피라미드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인데 마야인들은 우주 관측소까지 짓기로 했다. 엘 카라콜, 고대 우주 정거장처럼 보이는 둥근 탑이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천문학자로 변신해 망원경은 없었지만 나사 과학자 못지않게 진지하게 밤하늘을 노려보며 기록을 남겼다. 그들은 금성을 마치 연예인처럼 추적했고 그 출현에 맞춰 의식과 전쟁 일정을 정했다. 미안, 오늘은 침략 못해. 금성이 기분이 별로야. 관측소의 창문은 천체 현상과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서 농부들조차 지도자들이 사실은 마법사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탑을 올려다보며 저기가 신들의 집인가 아니면 마을 덕후들이 모이는 곳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엘 카라콜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야인들이 농부, 전사,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하늘을 달력으로 바꾸는 우주 회계사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대부분은 옥수수 수확 걱정에 바빴지만 이 별 관찰자들은 일시까지 예측하며 정글 넘어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라미드와 관측소만으로도 턱이 떨어질 만큼 놀라운데 마야인들은 거기에 예술까지 얹었다. 조각과 기념물이 너무 정교해서 돌 조각상이 당장 윙크할 것만 같았다. 모든 벽, 석비, 신전 문틀은 고대 만화책 같았는데 신과 왕, 전투와 드라마로 가득 차서 현대 막장 드라마에 맞먹을 정도였다.
전사들은 한창 전투 중인 장면으로 새겨졌는데 액션 영화 오디션에 나올 것 같은 과장된 포즈였다. 제사장들은 화려한 예복과 깃털 왕관을 쓰고 주문을 외우는 모습으로 새겨져 영원히 멈춰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도 가끔 몰래 배경 엑스트라처럼 끼어 있었다. 일부 조각은 잔인한 의식을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마치 마을 사람들이 와, 갑자기 너무 세졌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세부 묘사가 돌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금속 도구로도 힘든 정밀함을 돌로 해냈다니 학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긁적인다. 마야 예술가들은 그냥 인내심이 미친 듯이 많았던 걸까? 아니면 시간이 잃어버린 비밀 기술이 있었던 걸까? 어쨌든 결과는 경이롭다. 수세기를 건너뛰며 우리에게 말을 걸고 농담하고 가끔 째려보는 돌 조각들. 마야인들은 유머와 장엄함을 뼛속까지 새겨 넣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신이 한두 명이면 우주를 다루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마야인들은 정중히 반대했을 것이다. 그들의 판터는 각자 개성을 가진 우주 출연진 같은 존재였다. 맨 위에는 현명한 창조신 이츠함나가 있었는데 끝없는 회의로 우주를 운영하는 CEO 같았다. 그 다음은 달, 출산, 의술의 여신 익스첼. 멀티태스킹을 너무 많이 해서 현대 엄마들도 기가 죽을 정도였다. 비의 신 차크는 드라마 왕으로 언제든 목이 마른 작물을 대신해 번개 도끼를 들고 우르릉 쾅쾅 돌아다녔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깃털 달린 뱀 쿠쿨칸. 신화와 피라미드 사이를 미끄러지듯 다니며 비늘과 깃털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최고의 스타였다. 마야인들에게 이 신들은 멀리 있지 않았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탓하고 옥수수가 잘 자라면 칭찬하고 발가락을 부딪히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는 신마다 주연을 맡은 신성한 막장이었고 인간들은 의식과 기도, 그리고 가끔은 절대 자원하지 않은 달그로 신들을 달래야 했다. 요약하면 마야인들은 결코 지루하지 않은 언제나 화려하고 때로는 까다로운 신들과 함께 살았다. 마야인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반짝이는 불빛이 아니었다. 거대한 우주 일정표였고 놓치면 엄마 생일 까먹은 것만큼 큰일이었다. 태양, 달, 특히 금성은 VIP 시간 관리자로 여겨져 농사, 의식, 심지어 전쟁까지 리듬을 정했다. 금성이 엉뚱한 곳에서 뜨면 전투는 연기됐다. 아무도 우주가 삐친 상태에서 싸우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은 밤새 별을 보며 코덱스에 끄적이고 중얼거렸다. 오늘은 옥수수 못 심어. 수성이 이상하게 굵잖아. 그들의 달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신들과의 신성한 계약이었고 인간의 삶을 우주 주기와 정교하게 맞췄다. 일식, 춘분과 추분, 하늘의 이상한 움직임 하나하나는 신의 문자 메시지처럼 여겨졌고 마야인들은 반드시 제1호 답장을 보냈다. 농부들에게는 농사가 찍기 게임이 아니라 천상에서 승인한 일정표였다. 오늘날 우리는 날씨 앱에 의존하지만 마야인들은 더 나은 걸 가졌다. 과학, 신앙, 그리고 약간의 우주적 불안이 섞인 영적 천문학, 모두를 늘 긴장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마야인들에게 종교는 조용한 기도가 아니었다. 그건 파티 반, 피기부 반의 대형 축제였다. 깃털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퍼레이드에 나서고 북소리는 신들조차 발을 구르게 할 정도로 크게 울렸다. 향 연기가 공기를 채우고 구운 옥수수 냄새와 뒤섞여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고 노래하며 누가 가장 큰 머리 장식을 썼는지로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이 축제의 중심은 희생이었다. 피는 신과 연결되는 최고의 와이파이 신호로 여겨졌다. 왕과 귀족들은 현아귀를 과장되게 뚫으며 제사장들은 신들이 원하신다 라고 외쳤다. 닭, 그리고 때로는 불운한 포로들까지 제물로 바쳐져 신들의 인박스가 비지 않도록 했다. 오늘날에는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마야인들에게는 세금 내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했다. 이러한 의식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며 신들도 배가 고플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춤과 노래,
피 흘림이 뒤섞인 마야 축제는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광란의 장이었다. 반은 카니발, 반은 우주적 계약. 천상이 화려하다면 마야인들에게는 어둠의 세계도 있었다. 바로 시발바, 저승이다. 하지만 단순히 음울한 지옥을 떠올리진 말라. 그건 무서운 신들이 진행하는 기묘한 게임쇼에 더 가까웠다. 전설에 따르면 시발바는 함정으로 가득했다. 어둠의 집, 박쥐의 집, 칼의 집. 사실상 공포 영화 세트장을 하나로 합쳐놓은 꼴이었다. 시발바의 군주들은 장난스럽고 잔혹해서 영혼들에게 괴상한 시험을 내며 이 신들, 너무 한가한 거 아냐? 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 잘못하면 끝없는 모기, 방에 갇히기도 했는데 이는 캠핑족의 최악의 악몽 같았다. 그래도 마야인들은 시발바를 단순한 형벌로만 보지 않았다. 그것은 삶, 죽음, 부활이 뒤섞이는 우주의 순환의 일부였다. 사람들은 용감한 영혼이 그 위험을 꺾고 공포를 승리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차크에게 비를, 익스첼에게 무사한 출산을 기도할 때 동시에 시발바의 군주들이 너무 심하게 장난치지 않기를 바라며 향을 피웠다. 마야인들에게 저승조차도 드라마 유머 그리고 악몽 같은 요소가 뒤섞인 무대였다. 마야 세계에서 제사장은 단순한 영적 안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파트타임 천문학자, 행사 기획자, 기상 예보관,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전문 스모크 머신이었다. 화려한 깃털 머리 장식과 신성한 문양이 가득한 예복을 입고 광장을 신성한 연예인처럼 활보했다. 그들의 임무는 신들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었는데 종종 밤새 별을 노려보다가 맞아, 또 피제물의 시간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누가 신들과 직통 전화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언제 농사를 짓고 언제 전쟁을 하고 언제 축제를 열지를 결정했으니 마야 사회 최고의 일정 관리자였다. 물론 어떤 이들은 끝없는 의식에 눈을 굴렸을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제사장이 신들이 까칠하다고 말하면 아무도 우주의 샌드백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래와 향, 그리고 연극적 과장으로 제사장들은 인간과 신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지켰고 마야 사회에서는 하늘과의 좋은 연결이 풍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마야인의 일상에서 옥수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건 삶 자체였고 모든 가정의 황금 VIP였다.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실제로 옥수수 반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농부들이 줄기를 가족처럼 대했던 것도 이해가 된다. 들판은 끝없이 펼쳐졌고 남녀가 함께 씨를 뿌리고 힘을 메고 농담을 나누며 신들이 농사를 우주의 헬스 프로그램으로 발명한 게 틀림없다고 했다. 아이들은 새를 쫓는 걸 도우면서도 아무도 안 볼 때 구운 옥수수를 몰래 집어먹었다. 수학 축제는 춤과 노래, 제물로 옥수수를 기념했는데 이는 차크가 비를 계속 내려주고 그룹 넷플릭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토르티아에서 타말레까지 옥수수는 모든 식사, 모든 의식, 마야 문화의 모든 구석에 등장했다. 금이나 비취 따위는 잊어라. 이 겸손한 곡식이야말로 생존의 진정한 화폐였다. 마야인들에게 옥수수는 단순한 작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와 이야기, 정체성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였다. 요약하자면 마야인들은 옥수수를 단순히 먹은 게 아니라 곧 옥수수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옥수수가 생명의 음식이었다면 카카오는 시장의 연료였다. 마야판 돈이자 아침 커피였다. 분주한 광장에 들어서면 상인들이 카카오 콩을 두고 월가 브로커처럼 흥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깃털은 더 많고 서류 작업은 훨씬 적었다. 카카오 주머니 하나면 토끼, 직물 한 장, 아니면 기분을 내고 싶을 땐 반짝이는 비취 장신구까지 살 수 있었다. 물론 모두가 수익을 마시고 싶은 유혹을 참아야 했다. 왜냐하면 핫초콜릿은 귀족과 전사들만 마실 수 있는 호화 음료였기 때문이다. 시장은 단순한 교환의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문이 물건보다
빠르게 퍼져나가는 사교의 장이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들은 짠 직무를 자랑했고 도공들은 도자기를 극적으로 진열했으며 상인들은 자기 카카오 콩이 분명 틱할 것보다 더 신선하다고 떠벌렸다. 심지어 음악가들까지 북을 두드리며 고객을 유혹했다. 마야인들에게 쇼핑은 절대 지루하지 않았다. 사업 반, 카니발 반, 그리고 카페인 경제의 조합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신용카드를 긁지만 마야인들은 카카오 주머니를 흔들며 진짜로 돈이 나무에 열린다는 걸 증명했다. 시장이 카카오 향으로 가득했다면 마야의 부엌은 순수한 행복의 냄새로 가득했다. 그들의 요리는 실용성과 창의성의 맛있는 조합이었고 고대인들도 먹는 법을 잘 알았음을 증명했다. 토르티아는 매일의 MVP였다. 납작하고 따뜻하며 콩부터 구운 칠면조까지 뭐든 싸먹기 완벽했다. 타말레는 옥수수 반죽을 잎에 싸서 찐 음식으로 마야 세계의 도시락 같은 존재였다. 휴대하기 좋고 맛있었으며 누가 더 큰 걸 먹었냐로 형제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초콜릿이 있었다. 쓴맛의 거품 음료에 고추를 섞어 만든 것으로 고대판 에너지 드링크이자 동시에 사치품이었다. 귀족들은 그것을 고급 와인처럼 홀짝였고 서민들은 언젠가 한 잔을 살 수 있기를 꿈꿨다. 식사는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사회적 행사였다. 가족들이 불 주위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눴다. 소박한 토르티아에서 고귀한 초콜릿 한 잔까지 마야 음식 문화는 좋은 식사가 배와 마음을 모두 채운다는 증거였다. 솔직히 말해 비 오는 날 뜨거운 타말레 하나와 그 말을 바꿀 사람 없겠는가. 패션쇼가 현대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야인들은 정중히 웃었을 것이다. 그들의 일상은 색과 스타일로 가득해 모든 광장이 런웨이였다. 남자들은 면 튜닉과 망토를 입었고 여자들은 대담한 기항 무늬로 수놓은 후이피를 입어 수학은 교실에서만 쓰는 게 아님을 증명했다. 장신구도 빠질 수 없었다. 비취 구슬, 조개 목걸이, 신들의 라디오 신호까지 잡을 것 같은 거대한 흑요석 귀걸이까지. 아름다움의 기준은 옷을 넘어섰다. 부모들은 아기들의 두개골을 우아한 경사로 다듬어주고 살짝 사시눈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세련됨의 상징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며 부모가 말하는 걸 상상해보라. 얘야, 가만히 있어. 이마 좀 다듬을게. 귀족들은 패션을 극한으로 밀어붙였고 착용자보다 큰 머리 장식 때문에 문지방 통과가 매일의 전투였다. 한편 농부와 장인들은 실용적이면서도 여전히 화려한 복장을 했는데 왜 안 하겠는가? 마야인들에게 옷차림은 허영심이 아니라 정체성, 영성, 그리고 약간의 경쟁심이었다. 모든 의상은 세상의 속삭였다. 그래, 나는 옥수수를 농사짓지만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지. 오락에 관해서라면 마야인들은 단순한 보드게임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포크타포크를 발명했는데 이 경기는 축구를 소풍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강렬했다. 선수들은 무거운 고무공을 계속 움직여야 했는데 여기서 반전은 있다. 손도 발도 안 되고 오직 엉덩이, 팔꿈치, 무릎만 사용 가능했다. 훈련 장면을 상상해보라. 아니, 발로 차지 마. 진심으로 엉덩이를 써야지. 경기장은 거대한 석조 경기장이었고 관중은 열광하며 외쳤으며 모든 경기는 스포츠, 의식, 공동체 드라마가 뒤섞였다. 귀족들에게 경기는 종종 종교의식과 연결되어 결과에 우주적 의미가 실리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오락이었다. 내기 자랑, 약간의 도발까지 더해졌다. 포크타포크 경기가 없을 때는 마야인들은 음악을 즐겼다. 피리, 북, 딱딱이, 조개 나팔이 축제의 공기를 가득 채워 모든 거리를 퍼레이드로 만들었다. 경기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기쁨과 의식이 손을 맞잡는 문화를 만들었다. 코트에서 땀 흘리든 북소리에 몸을 흔들든 마야인들은 신성한 의무와 즐거운 시간을 섞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모지가 휴대폰을 지배하기 전 마야인들은 이미 그림을 단어로 바꾸는데 달인이었다.
그들의 상형 문자 시스템은 미술관과 퍼즐이 합쳐진 것 같았고 수백 개의 기호가 소리, 사물, 심지어 개념 전체를 나타냈다. 쇼핑 리스트를 쓰는데 모든 항목이 작은 그림이라면 어떨까? 옥수수, 콩, 호박이 갑자기 벽화로 변하는 셈이다. 서기관들은 이 글리프들을 돌, 코덱스, 도자기에 새기고 채색하여 역사, 신화, 왕들의 자랑거리를 영원히 보존했다. 물론 수세기 뒤 현대 학자들은 궁극의 해도 게임을 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이 기호가 왕을 의미할까, 제규어일까, 아니면 그냥 이 항아리 건드리지 마시오일까 라며 논쟁했다. 오랫동안 이 글은 풀 수 없는 암호 같았지만 20세기 들어 획기적인 발견 덕분에 마야 문자가 음성 기호와 이미지의 결합임이 드러났다. 갑자기 그들의 단어가 다시 살아났고 신과 왕조, 심지어 일상농담까지 수 세기 침묵 뒤에 되살아났다. 마야인들은 밈 이전부터 인류가 그림을 이야기로 바꾸는 걸 사랑했음을 증명했다. 한 번에 하나의 글리프로. 마야 사회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서기관들은 알려지지 않은 록스타였다. 역사가이자 이야기꾼이자 깃펜을 든 마술사였다. 그들은 나무 껍질 종이에 코덱스를 쓰거나 돌에 새기며 왕실 가십, 서사 신화, 우주 계산까지 우아한 상형 문자로 바꾸었다. 왕이 전쟁터에서 으스대며 등장하면 서기관은 이렇게 기록했다. 폐하께서 오늘 완전 박살 내셨다. 이들은 단순히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었다. 기억을 만들어냈고 어떤 승리는 남기고 어떤 굴욕스러운 패배는 조용히 지워버렸다. 귀족들은 그들에게 의존했는데 현대 정치인들이 연설문 작성자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았다. 왜냐하면 모든 글리프가 선전이자 동시에 시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책상은 조용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제사장, 통치자,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영원히 새겨질지 기다렸다. 겉으로는 진지해 보여도 왕의 승리에 살짝 멋을 보탤 때 은근한 미소를 지었을지 모른다. 마야인들에게 서기관은 배경 엑스트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기억의 수호자였고 후대가 과거를 돌아볼 때 역사가 지루한 장바구니, 리스트가 아니라 서사시처럼 읽히도록 했다. 현대 천문학자들이 거대한 망원경을 만들기 훨씬 전 마야인들은 이미 정밀함에 집착하는 하늘 덕후들이었다. 눈과 관측소, 그리고 엄청난 인내심만으로 태양, 달,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해 수세기 전의 일시까지 정확히 예측했다. 제사장이 이렇게 외치는 걸 상상해보라. 놀라지 마시오. 정오의 태양이 사라질 겁니다. 네, 이건 제가 계획한 겁니다. 그들의 계산은 너무나 날카로워서 현대 과학자들조차 놀랄 정도로 오늘날의 천문 수치와 가깝다. 이 우주 데이터를 농사뿐 아니라 대규모 축제를 열 시기를 정하는 데도 활용했으니 일종의 신성한 파티 플래너였던 셈이다. 하늘은 그들에게 거대한 우주 시계였고 가장 헌신적인 별 관찰자만이 그 패턴을 풀어낼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앱에 의존해 다음 일식이 언제인지 알지만 마야인들은 더 나은 걸 가졌다. 천문학을 과학이자 연극으로 여긴 하늘 관찰자들로 가득한 문명 말이다. 결과는 수학, 신앙, 그리고 쇼맨십이 섞여 우주가 마치 동네 공연처럼 느껴지게 했다. 달력 하나만 관리해도 벅차다고 생각한다면 마야인들은 세계를 동시에 다뤘고 생일까지 놓치지 않았다. 먼저 하브는 365일의 태양력으로 농사에 딱 맞아 옥수수 수확 시기를 추측 없이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촐킨 260일의 신성한 달력으로 제사장들이 의식, 아기 이름 짓기, 그리고 아마도 우주판 행운 번호 정하기에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장대한 롱 카운트가 있었는데 수세기를 아우르는 타임라인으로 우리의 새해 결심을 민망할 정도로 단기적으로 보이게 했다. 이 달력들은 함께 마치 우주 루빅스 큐브처럼 작동하며 날, 달, 시대가 맞물렸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놀라운 정밀도로 이를 기록하며 이렇게 알렸다.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콩 심기에 길하지만 이발 예약에는 최악입니다.
롱카운트가 리셋될 때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2012 밈드라. 그건 새로운 주기의 시작, 즉 우주의 새로 고침이었다. 마야인들은 시간이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숫자, 의식, 우주의 안무가 어우러진 춤이라는 걸 증명했다. 마야인들에게 두뇌와 벽돌은 함께 가는 짝꿍이었다. 그들의 지식은 책에만 쓰인 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수학을 보라. 그들은 세계 대부분이 아직 손가락으로 셈을 할 때 수세기 전에 연연의 개념을 발명했다. 이 수학적 천재성으로 그들은 경이로운 대칭을 가진 도시, 별과 정렬된 피라미드, 그리고 우주 질서를 반영하는 경기장을 설계했다. 한 건축가가 이렇게 말하는 걸 상상해보라. 걱정 마. 각도는 금성과 딱 맞아. 신들도 완전 만족할 거야. 그들의 건축 기술은 단순히 실용적인 것을 넘어서 힘과 지성을 과시하는 선언이었다. 다리 광장 사원은 현대 엔지니어들이 계산기를 다시 확인하게 만들 정도로 정밀한 기하학을 보여줬다. 그리고 최고의 포인트, 금속 도구나 바퀴도 없이 오직 기발한 발상과 팀워크만으로 해냈다는 것이다. 가장 작은 상형 문자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까지 마야인들은 지식이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들의 유산은 과학과 예술이 단순히 공존하는 게 아니라 함께 화려한 파티를 연다는 걸 상기시킨다. 마야 군대는 막대기를 든 농부 무리가 아니었다. 그건 스타일, 전략, 그리고 수많은 깃털로 무장한 정예 부대였다. 병사들은 알록달록한 패딩 갑옷과 동물 머리 장식을 쓰고 흑요석 칼날이 박힌 나무 곤봉을 들었는데 그 날카로움은 현대의 칼도 부러워할 정도였다. 반쯤 인간, 반쯤 제규어 같은 전사가 당신 앞에 서서 하루를 완전히 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군대는 계급으로 조직되었고 귀족들이 화려한 대장처럼 돌격을 지휘했으며 평민들은 보병으로 줄을 채웠다. 전략은 중요했다. 정글 속 매복, 라이벌 도시 포위, 그리고 전율을 일으키는 전쟁 함성으로 심리전까지 펼쳤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다. 승리는 반드시 적을 죽이는 게 아니었다. 포로를 살아서 잡는 것이 훨씬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본국에서 최고의 제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전장은 절반은 전투, 절반은 신들을 위한 리크루트 행사였다. 깃털 갑옷, 흑요석 무기, 극적인 전술까지 마야인들은 전쟁을 치명적인 게임이자 신성한 의무로 만들었다. 솔직히 말해 화산 유리 도끼를 든 제규어 복장의 병사가 소리 지르며 달려오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다. 마야 세계에서 스포츠 결승전만큼 드라마틱한 라이벌이라면 티칼 대 칼랑물이었다. 정글의 두 초강대국은 너무 자주 싸워서 역사가들이 시즌권이 필요했다고 농담할 정도였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광장보다 큰 야망을 지닌 티칼은 언제나 비밀동맹 한두 개를 숨겨둔 듯한 교활한 이웃 칼랑물과 끝없이 충돌했다. 전쟁은 단순한 영토 다툼이 아니라 위신의 문제였다. 라이벌 귀족을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가면 내가 보스라는 메시지가 확실했으니까. 전사들이 신전을 습격하는 동안 서기관들은 옆에서 이미 승리 비문 초안을 쓰고 있었다. 때로는 티칼이 이겼고 때로는 칼랑물이 되갚아. 라이벌전은 사람 목숨이 걸린 무한 체스판처럼 보였다. 작은 도시들은 편을 갈랐다가 곧잘 후회했다. 마야인들에게 이 전쟁은 생존만이 아니라 연극, 자존심, 우주적 자랑이었다. 한마디로 티칼 대 칼랑물은 옛날 옛적애가 아니라 다음 편의 계속이었다. 마야인들에게 전쟁은 땅이나 권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신들을 감동시키고 왕에게 자랑거리를 주는 일이었다. 포로들은 감옥을 채우기 위해 잡힌 게 아니라 살아있는 트로피처럼 고향으로 끌려와 제물로 바쳐질 운명이었다. 왕이 이렇게 뽐내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이자, 한때는 왕자였지. 지금은 재단의 VIP 손님이야. 포로가 명망 있는 인물일수록 군주는 더 많은 우주적 점수를 쌓아 승리를 신성한 인증서로 바꿨다.
전투는 종종 성대한 의식으로 마무리되었고 북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불운한 포로들은 자신들이 곧 쇼의 하이라이트가 될 걸 깨달았다. 보는 사람들에게는 절반은 종교적 의무, 절반은 공포스러운 연극이었다. 헌신과 구경거리가 섞인 것이다. 마야인들에게 피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다. 우주를 굴리는 신성한 연료, 마치 우주 엔진의 기름 같았다. 그래서 왕들이 군대를 이끌 때 그들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궁극의 의식 드라마의 연출가였다. 전장은 무대였고 신들은 관객이었다. 모든 마야의 만남이 흑요석 칼날로 끝난 건 아니었다. 때로는 카카오콩과 흑요석 거울을 국경 너머로 교환하며 마무리되기도 했다. 터티와칸 및 다른 문명과의 무역은 분주한 시장을 국제회의로 바꿔놓았는데 깃털은 더 많고 파워포인트는 전혀 없었다. 한 마야 상인이 비취 가격을 흥정하고 있는데 터티와칸 상인이 보너스로 이국적인 새 깃털 몇 개를 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런 교환은 단순히 물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신, 정치, 과시였다. 흑요석 수입을 확보한 왕은 더 강력한 무기를 자랑할 수 있었고 알록달록한 캐찰 깃털을 들여온 왕은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복장을 한 통치자처럼 활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카카오를 잊지 말자 화폐이자 핫초코 스타터팩이 된 콩이었다. 외교는 종종 서명이 아니라 선물로 동맹을 맺는 거대한 시장처럼 보였다. 요약하자면 무역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야인들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였다. 우리에겐 스타일도 있고 인맥도 있고 게다가 초콜릿은 내 것보다 더 맛있다. 마야인들에게 모든 갈등이 흑요석 곤봉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결혼 종소리, 고대식 버전으로 풀렸다. 정치적 결혼은 궁극의 평화 조약으로 왕들이 딸들을 살아있는 동맹으로 내놓았다. 성대한 결혼식을 상상해보라. 깃털 예복을 입은 귀족들이 굳은 미소를 짓고 있고 신부는 속으로 좋네, 내가 인시제 조약이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다. 이런 결혼은 로맨스와는 큰 상관이 없었다. 스포일러, 대부분 없었다. 무역로를 확보하고 동맹을 보장하며 이웃이 다음 주에 군대를 끌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왕실 결혼은 두 강력한 도시를 하나로 묶거나 최소한 수십 년 동안 불가피한 싸움을 미루게 했다. 선물은 쏟아지고 잔치는 열렸으며 모두 환호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고 중얼거렸을지도 모른다. 결국 결혼 외교는 도박이었다. 어떤 때는 협력의 황금기를 열었고 어떤 때는 왕에게 새로운 장인과 시댁 싸움거리만 안겨줬다. 어느 쪽이든 마야인들은 결혼을 정치적 채수로 바꿔놓으며 사랑은 눈이 멀 수 있지만 외교는 늘 한쪽 눈을 뜨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 마야의 고정이 이보세숑 이제 900년은 그들의 황금기 믹스테이프 같았다. 히트곡으로 가득 찬 티칼, 팔렌케, 코판 같은 도시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고 신전, 광장, 그리고 이웃들을 질투하게 만들 피라미드로 넘쳐나는 메가센터였다. 전성기의 티칼을 거니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서기관들은 열심히 글을 쓰고 상인들은 카카오 콩을 두고 흥정하며 전사들은 깃털 갑옷을 입고 으스대고 제사장들은 우주 DJ처럼 정밀하게 의식을 맞췄다. 인구는 수만 명에 달해 이 도시들은 정글의 뉴욕처럼 느껴졌다. 물론 왕들은 누가 더 크고 화려한 기념비를 세우느냐 경쟁했는데 라이벌보다 키 큰 피라미드가 없으면 권력 자랑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예술, 과학, 정치가 함께 번성하며 도시의 모든 구석이 신성한 의무와 경쟁적 과시가 섞인 공간이 되었다. 그 시절 마야인들은 멈출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고 그들의 문화는 중앙 아메리카 전역에 빛을 발산했다. 되돌아보면 단순한 또 하나의 세기가 아니라 마야 문명의 블록버스터 시대였다. 고정이가 마야의 황금기였다면 예술은 그 반짝이는 보석이었다. 마야인들은 단순히 돌을 쌓는 건축가가 아니라 재능 넘치는 예술가들이었다.
그들의 조각은 위험 넘치면서도 살짝 잘난 체하는 듯한 왕들을 담아냈고, 신들은 마치 만화 속 히어로처럼 드라마틱한 포즈로 나타났다. 벽화는 생생한 색채로 일상, 전투, 의식을 보여주며 벽을 고대판 인스타그램 피드로 만들었다. 도자기는 단순히 초콜릿을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회전하는 상형 문자와 재치 있는 디자인이 담긴 캔버스였다. 가끔은 귀족들이 연회 중에 마치 몰래 찍힌 사진처럼 그려지기도 했다. 모든 작품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있었고, 제규어 조각은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라 우주적 비율을 이빨까지 갖춘 존재였다. 디테일 또한 놀라웠다. 장인들은 흑요석을 새길 때 손에 땀을 줄 만큼 정밀하게 작업했다. 마야인들에게 예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선전, 스토리텔링, 신과 연결되는 영적 한 라인이었다. 그것은 아름답고 강력하며 때때로 조금 과장되기도 했다. 정점에 선 문명이 기억되어야 할 바로 그 모습처럼. 마야인들은 전사이자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약초 약국을 가진 동네 의사들이기도 했다. 현대 알약은 잊어라. 마야인들은 나무 껍질로 두통을 치료하고, 카카오로 배알희를 달래며, 으깨잎으로 상처를 덮어 천연 밴드처럼 썼다. 치유사들은 반은 과학자, 반은 주술사로 관찰과 의식을 섞은 지식을 지녔다. 환자를 진찰하면서 귀찮은 저승의 영혼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문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일부 치료법은 오늘날에도 익숙하다. 알로에로 화상치료, 꿀로 감염치료, 고추로 혈액순환 자극. 다른 것들은 조금 실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환각식물을 사용해 병을 진단하는 것. 정확한 진단이란 말이 말하는 제규어 환영을 보는 것일 때. 농담은 제쳐두고 마야의 의료 전통은 수세기 앞서 있었으며 실용적인 식물학과 영적 신념을 결합했다. 그들의 접근은 단순히 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신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치유사는 약초, 주문, 그리고 약간의 고춧가루를 무기로 삼은 약사이자 우주협상가였다. 마야의 황금기는 아주 엄격한 파티, 초대 명단처럼 사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맨 위에는 왕과 왕비가 앉아 있었고, 깃털 장식에 왕좌에 앉아 숟가락이 필요할 정도로 진한 코코아를 즐겼다. 귀족들은 인플루언서처럼 활보하며 빛이 장신구와 화려한 머리 장식을 뽐냈다. 한편 제사장들은 달력을 관리하고 모두의 영적 건강을 책임졌는데, 점성술사와 라이프 코치의 혼합판을 상상해보라. 그 아래 서기관들은 지적 록스타로 엘리트만 읽을 수 있는 상형 문자로 역사를 기록하며 문명의 가십을 지키는 자들이었다. 교육은 대부분 귀족의 특권이었고, 젊은 영주들은 수학, 천문학, 그리고 물론 깃털을 쓰고 진지하게 보이는 법을 배웠다. 평민들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었다. 그들은 농사 짓고 수공예품을 만들고 스포츠이자 때때로 사후세계 오디션이 되던 공놀이를 했다. 위계는 엄격했지만 마야 사회에 리듬을 주었고, 각 계층은 자기 역할을 맡아 질서정연하면서도 극적으로 화려한 사회를 만들어냈다. 모두가 평등하다라기보다는 모두가 우주연극에서 자기 의상을 아는 것에 가까웠다. 마야 문화의 찬란함은 정글에만 갇혀있지 않았다. 그것은 고대판 바이럴 트렌드처럼 중앙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의 달력은 이웃들을 감탄시켰고, 상형 문자는 다른 문자들의 영감을 주었으며, 건축은 마야 땅을 훨씬 넘어선 도시들의 영향을 미쳤다. 다른 문명에서 온 외교관이 치첸이트사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 타임스퀘어에 발을 들인 사람처럼 턱이 떨어지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무역로는 카카오와 비취뿐 아니라 아이디어, 이야기, 의식까지 실어 나르며 문화 교류의 고속도로가 되었다. 곧 마야의 종교와 스타일 요소들이 메소아메리카 전역에서 깜짝 등장처럼 퍼져나갔다. 수세기 후 스페인 정복자들조차 주변 민족들의 삶에 짜여있는 마야 지식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마치 마야인들이 문화적 와이파이를 남겨둔 듯 강력하고
세련되며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였다. 그들의 황금기는 단지 집에서 빛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 찬란함을 전역에 수출하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 초콜릿, 피라미드, 우주 수학을 하나로 묶어낸 문명을 누가 안 따라하고 싶겠는가. 마야 도시가 아무리 찬란했어도 가장 웅장한 피라미드조차 왕실 가족 드라마를 막을 수는 없었다. 내부 위기는 빨리 감기된 막장 드라마처럼 터져나왔다. 왕들은 형제들과 싸우고 귀족들은 몰래 음모를 꾸미며 때로는 도시 전체가 누가 비치 왕관을 쓰느냐라는 질문보다 더 빠르게 라이벌 진영으로 쪼개졌다. 쿠데타와 봉기가 너무 흔해져서 방문객들은 궁전의 회전문이라도 있나 의심했을 것이다. 한때 신성한 통치자들에게 감명받았던 시민들은 이 깃털 달린 왕들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값비싼 말썽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군대는 외적뿐 아니라 이웃, 심지어는 성벽 안의 옛 동맹까지 공격하러 행진했다. 그 결과 끝없는 혼돈. 지도자들은 가장 화려한 왕좌에 앉을 자리를 두고 싸우느라 제국이 천천히 흔들리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부 갈등은 단순히 마야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자원과 충성을 갈라놓고 경쟁자들에게는 웃을거리를 제공했다. 요약하자면 위대한 제국은 스스로 샌들에 걸려 휘청거렸고 때로는 가장 큰 위협이 성벽 밖이 아니라 바로 왕좌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걸 증명했다. 궁전 드라마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자연이 거기에 덤을 얹었다. 마야인들은 하늘이 비구독 서비스를 취소해버린 듯 길고 고집스러운 가뭄이라는 기후변화를 맞닥뜨렸다. 강은 줄어들고 작물은 시들었으며 농부들은 메마른 옥수수 밭을 보며 진짜 또야? 라는 표정을 지었다. 꾸준한 비가 없자 자랑스러운 옥수수 식단은 곧 옥수수 기반 위기의 중심이 되었다. 곡창고는 시장 소문 퍼지는 속도보다 빨리 비어갔고 공동체는 기근과 맞서 싸워야 했다. 제사장들은 책에 있는 모든 의식을 시도하며 태양 아래서 희생을 바치고 주문을 외웠지만 구름은 끝내 오지 않았다. 한때 마야, 권력의 토대였던 농업은 오래된 토르티아처럼 무너졌다. 가족들은 밭을 버리고 상인들은 거래를 잃었으며 하늘을 다스린다고 믿었던 왕들은 강물이 마르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신뢰를 잃었다. 자연의 장난은 무자비했다. 비옥했던 땅은 먼지투성이 황무지로 변했다. 요약하자면 위대한 마야는 이길 수 없는 싸움, 날씨, 예보와의 전쟁에 직면했다. 가뭄이 길어지고 정치 싸움이 에너지를 빨아먹자 또 다른 문제가 커졌다. 사람은 너무 많고 자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마야 중심지는 축제시장처럼 꽉꽉 들어찬 도시들로 터질 듯했고 농지는 한계까지 밀려났으며 숲은 다시 자라기도 전에 잘려나갔다. 사냥감 동물들은 마치 저녁 종소리를 너무 자주 들은 것처럼 사라졌다. 평민들은 점점 더 지친 얼굴로 물 한가리와 땔감을 나르는데 귀족들은 마치 자원이 무한한 것처럼 더 많은 조공을 요구했다. 곧 식량에서 땔감, 비옥한 토양까지 모든 게 부족해졌다. 농부들은 적은 수확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상인들은 교환할 만한 물품을 찾는데 애를 먹었다. 땅 자체가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긁은 뒤 청구서를 내민 것 같았다. 인구 과잉은 제국을 압력수트로 만들었다. 배고픈 입, 줄어드는 농지, 부족한 자원이 불안을 일으켰고 가장 웅장한 피라미드조차 이를 가릴 수 없었다. 마야는 게으름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다. 자신들의 성공이 만들어낸 인구에 압도당한 것이었다. 내분, 가뭄, 인구 과잉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마야인들은 마지막 두통거리, 침략과 외부 영향까지 감당해야 했다. 이웃 집단들은 저녁 냄새를 맡은 제규어처럼 약점을 감지하고 도시를 습격해 영토를 차지했다. 외국 상인들은 반짝이는 물건과 함께 정치적 꼼수도 가져왔고 동맹은 카카오 콩을 교환하는 것보다 더 빨리 배신으로 변했다. 한때 도시 간 화려한 경쟁에서 싸우던 전사들은 이제 성문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적을 막아내야 했다. 일부 외부인은 다른 전투 방식,
새로운 무기 혹은 단순히 혼란을 일으키는 재능을 가져왔다. 그 사이 끊임없는 압박은 이미 힘겹던 도시들을 더욱 약화시켰고 왕들은 무너져가는 권력을 붙잡으려 허둥댔다. 문제는 단순히 창과 화살이 아니었다. 외부 문화가 마야 생활에 스며들며 무역, 종교, 정치까지 바꿔버린 느린 독립의 침식이었다. 결국 외부 압력은 기울어진 피라미드를 마지막으로 떠미는 손길 같았다. 붕괴를 만든 건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마지막 밀침을 주었다. 9세기와 10세기에 이르자 많은 위대한 마야 도시들은 활기찬 권력 중심지라기보다는 유령 도시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상인과 수다로 가득했던 거리에는 이제 귀뚜라미 소리만 울려 퍼졌고 버려진 광장은 군중 대신 먼지를 모았다. 거대한 피라미드들은 마치 옮길 힘조차 없는 초대형 가구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으며 계단은 잡초로 뒤덮였다. 가족들은 조용히 짐을 싸서 집과 신전, 시장을 남겨둔 채 떠나버렸고 마치 점심 먹고 다시 돌아오는 걸 깜빡한 것처럼 보였다. 오늘날 학자들은 정확한 이유를 여전히 논쟁한다. 가뭄, 전쟁, 정치, 혹은 신들의 우주농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도시들은 파티에서 카카오 단지가 비는 것보다 더 빨리 비워졌다. 왕들은 추종자를 잃었고 제사장들은 청중을 잃었으며 공놀이 경기장은 선수들을 잃었다. 한때 의식과 권력으로 가득했던 세상은 고요로 얇아졌다. 붕괴는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서서히 희미해진 것이었고 도시 전체가 주민들에게 고스팅 당하는 과정이었다. 위대한 마야 도시들이 결국 사라졌지만 그들의 건축 정신은 은퇴하지 않았다. 오늘날 주위를 둘러보면 마야의 천재성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피라미드 같은 계단, 현대 경기장이나 희생 제사를 열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부 건물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전 세계 건축가들은 아름다움과 우주적 정밀함을 결합하는 마야의 재능을 연구했으며 특히 별과 정렬된 신전에 대한 집착은 일종의 고대 GPS 같았다. 위성 대신 별자리로 작동하는 버전 말이다. 심지어 매끈한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조차도 마야 피라미드의 당당한 기하학을 차용하지만 제규어 대신 엘리베이터가 많다. 석재 조각 미학, 거대한 광장, 층층이 쌓인 테라스는 인류가 어떻게 오래가는 기념비를 짓는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다. 마야는 철이나 콘크리트를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균형, 대칭, 그리고 극적인 감각은 여전히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며 작품이 당당히 서 있기를, 적어도 다음 천년 전에는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게 한다. 마야인들이 위대한 도시를 떠났을지라도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여전히 마야어를 사용하며 고대의 언어가 대부분의 리얼리티 TV 스타들보다 훨씬 뛰어난 생존력을 가졌음을 증명한다. 마을에서는 할머니들이 자장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서사시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은 눈을 굴리면서도 몰래 모든 단어를 기억한다. 전통 의상은 화려한 직물 무늬로 시장을 파리조차 꿈꾸기 힘든 패션 런웨이로 바꿔놓는다. 축제는 여전히 음악, 춤, 의식으로 뛰며 심지어 가장 진지한 역사학자조차 콩과 춤에 합류하고 싶게 만든다. 그리고 음식을 잊을 수 없다. 사랑받는 타말레와 초콜릿 음료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현대 가족을 조상들과 연결하는 먹을 수 있는 타임머신이다. 수세기의 식민 지배와 문화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야 세계는 사라지기를 거부했다. 그저 적응하며 옛것과 새것을 융합해 우리에게 유산이 고대이면서도 여전히 살아 숨쉰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인디아나 존스에게 마일리지 카드가 있었다면 마야 세계는 이미 한참 전에 한도를 꽉 채웠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사원을 발굴하고 피라미드를 드러내며 신비한 상형 문자를 해독해 교과서를 뒤집고 박물관을 몇 년마다 진열다시하게 만든다. 어느 날은 수세기 동안 흙 속에 묻힌 비취 가면이 발견되고 다음 날은 고대 왕들의 가십을 폭로하는 글리프가 해독된다. 통치자들도 자랑은 못 참았다는 증거다.
팔렌케나 티칼 같은 도시의 유적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석회암과 회벽으로 쓰인 거대한 역사책이다. 그리고 라이더 알스켄 같은 현대 기술 덕분에 숨겨진 도시들이 화면에 통째로 나타나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관광객들은 갑자기 휴가지가 사실상 야외 도서관이라는 걸 깨닫고 즐거워한다. 채색된 도자기에서 긁힌 필사본까지 모든 유물은 늦게 전해진 농담 같지만 여전히 웃음을 주는 펀치라인이다. 마야인들은 모든 곳에 단서를 남겨 우리에게 점을 이어보라고 도전했다. 그리고 최고의 점은 우리는 아직도 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인디 소설까지 마야는 무대를 떠나지 않는 문화적 특별 출연자가 되었다. 생각해보라. 어느 순간 액션 영화에서 피라미드가 불길하게 빛나며 주인공이 목숨 걸고 달리고, 다음 순간에는 마야 달력이 세계 종말을 예언하는 반전 장치로 쓰인다. 심지어 어린이 만화에도 깃털 달린 뱀과 정글 공놀이가 숨어들어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역사도 살짝 배우게 된다. 작가들은 마야 신화를 마치 무제한 뷔페처럼 가져다 쓴다. 시발바는 궁극의 지하세계 악당으로, 쿠쿨카는 코믹북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어떤 드래곤보다 멋지게 등장한다. 현대 예술가들 또한 마야 모티프를 활용한다. 기하학적 패턴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조각가들은 스텔레를 넌 불빛으로 재해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두려움의 전사이자 우주적 사상가였던 마야는 이제 대중문화의 파트타임 셀럽이 되었다. 팝콘과 팝콘 논리로 다시 포장된 그들의 유산은 단 한 가지를 증명한다. 불멸은 때때로 3D 안경을 쓰고 나타난다. 이렇게 마야는 우리에게 단순히 유적과 상형 문자만 남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 살아남으면 너도 영원히 트렌드가 될 수 있어 라는 우주적 윙크를 남겼다. 그들의 이야기는 붕괴라기보다 회복력에 가깝다. 가뭄, 전쟁, 그리고 의심스러운 패션 감각의 식민 지배자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는 여전히 우리의 세상 속에서 뛰고 있다. 우리가 건축하는 방식, 먹는 음식, 영화 속에 스며드는 신화까지 마야는 세기를 넘어 속삭인다. 창의력은 곧 불멸이다. 그들의 문명은 비틀거렸을지라도 그 정신은 초콜릿 바, 별자리 도표, 팝컬처 카메로, 위장의 현대에 슬쩍 스며들었다. 장난스러운 교훈은 분명하다. 영향력이 세상에서 가장 끈질긴 비디오 게임 캐릭터처럼 계속 부활한다면 영원히 지속될 필요는 없다. 마야는 우리에게 문명이 단순히 사라지지 않고 진화하고 적응하며 때로는 미래에 불쑥 끼어든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요약하자면 그들의 불멸의 선물은 빛남이 진정 은퇴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저 옷을 갈아입을 뿐.